절정곡을 떠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홀피렬 일행은 양양성 외곽에 도착했다. 이 무렵 두 나라 군사는 한창 공방전을 벌이고 있었다. 이미 한 달여를 끌어온 싸움이었다. 산에는 온통 부러진 창과 방패, 엉겨붙은 핏자국이 널려 있었다. 사대왕 홀피렬이 친히 왕림하자 몽골 군영에서 정군의 원수와 대장들이 30리 밖까지 나와 영접했다. 홀피렬은 말을 몰고 그들 가까이 다가가 걸음을 멈추고 사방을 둘러보았다. 그러더니 뭔가 심히 못마땅한 듯 말을 툭 던졌다. 양양성을 이렇게 오랜 시간 공격하고도 성과가 없으니 우리 대몽골국의 위세가 땅에 떨어진 게 아닌가. 그러자 장수들이 일제히 머리를 땅에 찍으며 읍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벌하여 주십시오. 홀피렬은 말을 채찍질해 앞으로 질풍처럼 달려나갔다. 장수들은 한참 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엎드려 있었다. 양관은 자신과 금융국사에게는 더없이 온화한 홀피렬이 장수들에게는 그렇게 엄격한 것을 보고 내심 깜짝 놀랐다. 몽골군이 강한 건 이런 엄격한 군율 때문이었구나.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자 몽골군은 또다시 성을 공격했다. 화살이 빗발처럼 쏟아지고 돌이 날아다녔다. 한참 동안 원거리 공격을 가한 후 뒤이어 군사들이 사다리를 들고 사방팔방에서 성 위로 기어 올라갔다. 그러나 성 안의 방어도 만만치 않았다. 그렇게 한참 공방전을 벌인 끝에 몽골군 수백 명이 성벽 위로 올라섰다. 그러자 몽골 군중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그 뒤를 이어 숱한 몽골군이 개미떼처럼 달라붙어 성벽을 올랐다. 그러자 성 안에서 창칼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어지러이 울리더니 성벽 뒤에서 궁수들이 나타나 화살을 쏘아대며 몽골군이 더 이상 기어오르지 못하게 차단했다. 또 그 뒤로 송나라 군사들이 몰려와 손에 든 횃불로 사다리에 불을 붙였다. 그 때문에 긴 사다리에 매달렸던 몽골군이 추풍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져 내렸다. 그때 성 위아래에서 엄청난 고함 소리가 울리더니 건장한 사내들이 성벽 위에 나타나 긴 창과 검으로 성벽을 기어오르는 몽골군들을 무차별 공격했다. 그이들은 송군의 복색이 아니라 검은 저고리나 푸른 도포 등을 입고 있었다. 적을 공격하는데도 대형을 이루는 게 아니라 각자 움직이는 것이 얼른 보기에도 상당한 무공을 익힌 자들 같았다. 성벽 위로 투입된 몽골군은 모두 몽골 진영에서 선별된 정예병들이었지만 갑자기 나타난 무리민들과는 몇 합 겨뤄보지도 못하고 목이 날아가거나 성 아래로 떨어졌다. 그중 한 남자가 특히 용맹을 선보였다. 그야말로 양떼 가운데서 날뛰는 한 마리 호랑이 같았다. 홀피렬은 성 아래에서 전투를 독려하다가 용맹을 떨치고 있는 그 남자의 모습을 한참 동안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정말 뛰어난 자구나. 누가 저자를 잡을 수 있겠는가? 그때 옆에 서 있던 양과가 물었다. 왕爺께서는 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말에 홀피렬은 놀란 듯 잠시 숨을 멈추었다. 저자가 곽정이란 말이오? 그렇습니다. 양과의 대답을 들은 홀피렬이 다시 고개를 돌려 성벽 위를 쳐다보니 어느새 성벽 위에 올랐던 몽골군은 거의 죽고 백부장 3명만이 창을 들고 곽정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눈 깜짝할 사이 2명의 백부장이 곽정의 주먹과 발차기를 맞고 온몸의 뼈가 부러져 절명했다. 이제 곽정 앞에는 백발이 성성한 백부장 1명밖에 없었다. 그는 이제 목숨을 보존키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에 앞뒤 가릴 것 없이 긴 칼을 이리저리 휘둘러댔다. 마치 미친 호랑이가 날뛰는 것 같았다. 곽정은 왼쪽으로 비켜나며 칼을 쥔 백부장의 손목을 움켜쥐었다. 동시에 오른손으로 장을 발하려다가 몸이 굳은 듯 멈추었다. 백부장과 눈이 정면으로 마주친 것이었다. 금도부마 아니십니까? 그 백부장은 과거 곽정이 서역으로 출정할 때 수하에 있던 옛 부하였다. 아니, 아기다가 아닌가. 백부장은 곽정이 아직까지 자기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자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다. 예, 소인 아기다입니다. 곽정 역시 옛정이 생각나 목이 메었다. 그래, 아기다가 맞구나. 옛정을 봐서 오늘은 살려주마. 그러나 다음에 또 잡히면 그땐 나도 어쩔 수 없다. 곽정은 일부러 냉정하게 고개를 돌렸다. 밧줄을 가지고 와서 이자를 내려주어라. 그러자 곽정의 명을 받은 군졸 2사람이 밧줄로 아기다의 허리를 묶고 성 아래로 내려주었다.
아기다는 몽골군에서도 전투 경험이 풍부하고 전공도 많이 세운 역전의 용사였다. 그런 그가 송나라 군사의 밧줄에 묶여 아래로 내려지니 아래에 있던 몽골군은 모두 어리둥절할 뿐이었다. 어찌된 일인가 싶어 뒤로 수작 물러난 사이 성 위에서도 화살 쏘기를 잠시 멈추었다. 두 나라 군대 사이에 아주 짧은 휴전이 성립되었다. 성 아래로 내려진 아기다는 곽정을 향해 엎드렸다. 금도보마께서 이곳에 계시니 다시는 침범하지 않겠습니다. 곽정은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성 위에서 그런 아기다를 내려다봤다. 그러곤 몽골군을 향해 소리쳤다. 몽골군은 들어라. 송과 몽골은 과거 동맹을 맺고 합심해 금을 멸하였다. 그런데 어찌 몽골은 우리 송을 침입해 백성을 해하는 것인가? 우리 대송의 백성은 몽골보다 10배가 많다. 속히 군사를 물리지 않으면 대송의 의병이 속속 모여들어 10만 몽골군의 목숨을 모조리 뺏고 몇 자리도 찾지 못하게 할 것이다. 곽정은 몽골어로 말했다. 목소리에 깊은 내공을 실어 한마디 한마디를 내지르자 성벽이 높고 두 나라 군대가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데도 목소리가 똑똑히 울려 퍼졌다. 곽정의 말을 들은 몽골군은 순간 얼굴에 핏기가 가셨다. 그 시각 홀피렬 앞에 끌려간 아기다가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아기다는 과거 곽정을 따라 서정을 갔을 때 금도보마의 용병술이 어떠했으며 또 어떻게 적을 무찔렀는지를 생생하게 설명했다. 아기다의 말을 듣던 홀피렬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다. 끌고 가서 목을 베라. 억울합니다. 곁에 서 있던 만부장이 아기다를 두둔했다. 사대왕께서도 아시다시피 아기다는 전공을 많이 세웠고 홀피렬은 더 들을 것 없다는 듯 손을 흔들었다. 호위병들이 아기다를 끌고 가서 목을 베고는 수급을 바쳤다. 그 모습을 보고 자리에 있던 장수들이 모두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홀피렬이 만부장에게 명을 내렸다. 아기다는 전쟁 중에 죽었으니 그 처자에게 황금 1000근과 노예 30명, 가축 300두를 하사한다. 그 말에 만부장은 알겠다고 대답하면서도 홀피렬이 왜 목을 벤 아기다의 가족에게 포상을 내리는지 알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이에 홀피렬이 만부장에게 말했다. 내가 왜 아기다의 목을 베었으면서도 그 가족에게 상을 내리는지 모르겠느냐? 그러자 만부장이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부디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 말에 홀피렬이 답했다. 아기다는 적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여 군사들의 마음을 동요시켰다. 이것이 그가 참수당에 마땅한 죄가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그러나 그는 가장 앞장서서 달려나가 마지막까지 싸웠다. 그러니 어찌 상을 주지 않을 수 있겠느냐? 홀피렬의 말에 장수들은 일제히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충성을 맹세했다. 그러나 이미 떨어진 몽골군의 사기를 다시 살릴 수는 없었다. 홀피렬은 병사들의 모습을 보고 오늘 성을 더 공격해봤자 손실만 늘어날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군을 물렸다. 성 아래에는 몽골군의 시체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모두가 전투 경험이 풍부한 정예병들이었다. 홀피렬은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그날 저녁 양과가 홀피렬을 찾아갔다. 왕야, 제가 성에 들어가서 곽정의 목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나 홀피렬은 고개를 저었다. 오늘 보니 곽정은 참으로 용과 지를 겸비한 사람이었소. 명불허전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소. 내 양형의 무공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혼자서 곽정을 상대하기는 힘들 것이오. 그 말에 양과가 살포시 미소를 지었다. 그런 문제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인은 예전에 곽정의 집에서 몇 년 기거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결코 절 경계하지 않을 겁니다. 정면에서 날아드는 화살은 쉽게 피해도 몰래 등 뒤에서 찌르는 비수는 막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 말에 홀피렬이 놀란 눈치로 되물었다. 아까 성을 공격할 때 양형이 내 옆에 서 계시는 걸 그쪽에서도 보지 않았겠소? 그러자 양과가 고개를 내저었다. 혹시나 그럴까봐 저와 용낭자는 커다란 모자를 쓰고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가죽옷으로 복장도 숨겼습니다. 절대 절 알아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 말에 홀피렬의 얼굴이 활짝 피었다. 그렇다면야 공을 세워주길 바랄 뿐이지요. 홀피렬의 허락을 받은 양과는 말머리를 돌려 소용녀와 함께 양양성으로 향했다. 양양성 앞에 도착해서 보니 성문은 굳게 닫혀 있고 성 위에는 보초 서는 군사들이 손에 횃불을 들고 서 있었다. 양과가 그 밑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 나는 양과라고 합니다.
곽정 어르신을 뵈러 왔소. 양과의 외침에 성 위에서 보초를 서던 장수가 내려다보니 웬 청년이 젊은 처녀와 함께 있는 게 보였다. 그는 곽정에게 달려가 그대로 보고했다. 잠시 후 두 젊은이가 성벽으로 달려왔다. 누군가 했더니 양형이었군요. 두 분뿐인가요? 양과가 고개를 들어보니 무씨 형제가 자신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곽백부께선 성 안에 계시오? 사부님께선 성 안에 계시니 들어오시오. 무수문이 대답하고는 병졸에게 문을 열라고 명했다. 다리가 내려지자 양과와 소용녀는 성 안으로 들어갔다. 무씨 형제가 두 사람을 이끌고 커다란 집으로 안내했다. 잠시 후 곽정이 기쁜 얼굴로 문을 박차고 뛰어나왔다. 그는 우선 소용녀에게 예를 표하고 양과의 손을 덥석 붙잡았다. 과야 마침 잘 왔다. 한창 몽골군의 공격이 심하던 참이었는데 이렇게 네가 왔으니 큰 힘이 될 것이다. 정말 온 성의 백성들이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곽정은 양과의 사부인 소용녀에게 예를 갖추어 대했다. 그러면서도 양과에게는 매우 친근하고 자상하게 대했다. 양과는 곽정과 반갑게 손을 마주 잡았지만 속으로는 이를 갈고 있었다. 아버지를 죽인 원수에게 당장이라도 검을 빼들어 찌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러나 그의 무공을 생각하면 가볍게 행동할 수가 없었다. 양과는 애써 웃는 표정을 지으며 인사했다. 그러곤 집 안으로 들어가 인사를 하기 위해 황용을 찾았다. 네 백모가 곧 해산을 앞두고 있어 몸이 좋지 않구나. 다음에 만나도록 하거라. 곽정의 말에 양과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황용은 꾀가 많아 내 속내를 들키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잘 되었군. 하늘도 나를 돕는 모양이야. 곽정은 내당에서 조촐한 술자리를 마련해 소용녀와 양과를 대접했다. 그 자리에는 주자류, 노유각, 무씨 형제, 곽부 등이 모여 반갑게 맞았다. 주자류는 양과에게 연신 고맙다고 인사하며 그가 곽도에게서 해독약을 빼앗아 자기를 치료해준 일을 칭찬했다. 곽부는 양과를 보고도 덤덤한 표정으로 인사를 건넸다. 그녀는 말없이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음식을 먹는 동안에도 그녀는 그늘진 표정으로 뭔가 걱정이 있는 듯 보였다. 무씨 형제도 뭔가 편치 않은 모양이었다. 노유각과 주자류는 흥이 나서 몽골군을 무찌른 이야기에 열을 올렸다. 술자리가 파했을 때는 이미 늦은 밤이었다. 곽정은 딸에게 소용녀와 들어가 자라 이르고 자신은 양과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다. 소용녀는 들어가면서 양과에게 눈짓을 보냈다. 그녀의 눈빛에는 정이 듬뿍 담겨 있었는데 양과에게 조심하라고 이르는 것만 같았다. 양과는 마음이 들킬까봐 얼른 고개를 돌리고 그녀를 똑바로 보지 못했다. 곽정은 침실로 들어가 양과에게 그동안 어찌 지냈는지 물었다. 양과는 말을 많이 하면 실수라도 할까봐 그저 황용과 곽부, 무씨 형제를 구해준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황약사 등을 만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그저 다친 후 산속에서 요양하다가 나중에 스승을 만나 함께 곽정을 찾아온 것이라 얼버무렸다. 곽정은 잠자리를 준비하며 이곳 상황을 설명했다. 과야, 지금 대송의 천하는 바람 앞에 촛불과도 같단다. 이곳 양양은 대송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와도 같은 군사적 요충지다. 이곳을 잃으면 대송의 백성은 몽골인의 노예가 되고 말 거야. 나는 몽골인이 다른 민족을 잔혹하게 죽이는 모습을 직접 본 적이 있단다. 그때는 정말 피가 끓어오르는 것 같았다. 양과도 이야기를 들으며 몽골군이 저지른 각종 악행이 떠올랐다. 그러자 저도 모르게 이가 갈리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만 같았다. 우리가 무공을 배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협을 따르고 의를 행하는 것,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것이 본분일 것이다만 이것은 협이 작은 부분일 뿐이다. 강호에서 나를 곽대협이라고 부르는 건 내가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위하고 또 내 몸을 돌보지 않고 양양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힘에도 한계가 있어 백성을 구해내기에는 역부족이구나. 그래서 대협이라는 호칭이 부끄러울 따름이다. 너는 나보다 10배는 똑똑하고 지혜로우니 나보다 뛰어난 성취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위국이민 협지대자라는 말을 가슴 깊이 기억하거라. 네가 천하의 이름을 날리고 만민의 존경을 받는 진정한 대협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구나. 양과는 진심이 담긴 곽정의 간절한 말을 가만히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곽정의 말을 듣고 양과는 비록 그가 아버지를 죽인 원수지만 자기도 모르게 존경심이 일었다. 백부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오늘 하신 말씀은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양과가 자신을 오늘 밤 죽이려는 줄 곽정이 어찌 알겠는가? 그는 손을 뻗어 양과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어 주었다. 오늘은 시간이 늦었으니 이만 자도록 하자. 곽정과 양과는 옷을 벗고 잠자리에 들었다. 양과는 절정곡에서 가져온 비수를 몸에 닿는 곳에 숨겨놓은 뒤 자리에 누웠다. 깊이 잠들고 나면 이불 속에서 찌를 것이다. 아무리 무공이 강하다고 해도 어찌 피할 수 있겠는가? 양과가 각오를 다지는 사이 곽정은 이미 골아떨어졌다. 아무리 곽정이라도 낮에 힘든 전투를 치른 상태라 머리가 베개에 닿자마자 골아떨어진 것이다. 그러나 양과는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한참 후 사방이 적막으로 가득 차고 멀리서 성을 지키는 군사의 나팔 소리만 은은하게 들려왔다. 양과는 가만히 일어나 옷 속에서 비수를 꺼내 들었다. 이제 행동하는 일만 남았다. 그 순간 가까운 곳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가 아이를 달래는 소리가 들리자 잠시 뒤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차 잦아들었다. 양과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전에 길에서 본 일이 생각난 것이다. 한 몽골 병사가 창 끝에 아이의 백가죽을 걸어 높이 쳐들고 장난을 치던 모습. 숨이 붙어 있던 아이는 창 끝에 매달려 비참하게 울부짖고 있었다. 내가 지금 곽정을 죽이는 거야 순간이면 끝나겠지만 그가 죽고 나면 양양이 위험해진다. 이 성에는 수천 수만의 아이가 있겠지. 이 아이들도 몽골군의 놀이개가 되는 게 아닌가. 내가 나 하나의 원수를 갚기 위해 수많은 백성의 생명을 해하는 건 안 될 일이다. 그러나 또 다른 생각도 들었다. 내가 이자를 죽이지 않으면 구천척은 절정단을 주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죽으면 선자도 살 수가 없겠지. 소용녀에 대한 그의 사랑은 세상 그 어느 것에도 비할 수가 없었다. 양과는 다시 마음을 굳게 먹었다. 됐어. 양양성 백성과 대송의 강산이 무슨 상관이야. 내가 고생할 때 선자 말고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아끼지 않는데 내가 왜 세상 사람들을 위해야 한단 말인가? 천하가 송의 것이 되든 몽골의 것이 되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가? 양과는 비수를 움켜쥐고 천천히 쳐들었다. 비수 끝이 정확히 곽정의 가슴을 노렸다. 방 안에는 이미 촛불이 꺼진 지 오래였지만 양과는 어둠 속에서도 사물을 볼 수 있었다. 비수가 막 곽정의 가슴에 박히려는 순간 너무나 평화롭고 온화한 곽정의 표정이 양과의 눈에 들어왔다. 마음을 푹 놓고 달게 자고 있는 곽정의 표정을 보며 양과는 어린 시절 그가 자신을 아껴주던 갖가지 일이 떠올랐다. 백부는 평생 바르게 사셨어. 언제나 진실되고 후덕하셨지. 이런 분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을 리가 없어. 바보 낭자가 잘못 알고 헛소리를 한 게 아닐까? 아, 그러고 보니 정령 낭자와 맹세했었지. 원수를 죽이기 전에 3번을 깊이 생각해보겠다고 말이야. 나는 정말 제대로 생각하고 알아본 것일까? 내가 지금 비수를 꽂으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 그래, 이 일은 확실히 알아본 후에 처리하자. 양과는 천천히 비수를 거두었다. 그리고 곽정 부부를 만난 후에 있었던 일들을 천천히 마음속으로 되새겨보았다. 양과는 침상을 두른 장막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에 시달리느라 머리가 아파왔다. 곽정은 내공이 깊은 사람이었다.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양과의 숨소리가 급박해지자 잠에서 깨 눈을 떴다. 과야, 왜 그러느냐? 잠이 안 오느냐? 양과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양과는 말없이 곽정을 바라보았고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백부님이 저를 데리고 중양궁에 갈 때 제가 종남산 산자락에 있는 한 사당에서 뭘 여쭤본 적이 있었죠? 무슨 얘기냐? 그때 백부님께서 화가 나서 비석을 치시는 바람에 전진교 도사들의 오해를 받았잖아요. 그 당시 제가 여쭤본 얘기 기억하시나요? 곽정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그래, 그날 네가 나에게 네 아버지는 어찌 죽었는지를 물었지. 양과는 고개를 들고 곽정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아니요. 저는 누가 우리 아버지를 해쳤는지 여쭤봤습니다. 그 말에 곽정이 되물었다. 네 아버지가 다른 사람 손에 죽은 걸 어찌 아느냐? 양과는 조금씩 목이 메었다. 아버지가 좋게 죽지는 않았겠지요. 곽정은 말이 없었다. 잠시 후 그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불행하게 죽었다. 하지만 누가 그를 죽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죽였다고 해야 옳겠구나. 양과는 벌떡 일어나 앉았다. 그의 가슴이 벅차올랐다.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자기를 죽일 수가 있어요? 설사 자진을 했다고 해도 누군가 그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곽정은 괴로운 마음에 눈물을 흘렸다. 과야 네 조부와 내 아버지는 성만 다를 뿐 친형제나 다름없는 분들이었다. 또 나는 네 아버지와 의형제 사이였어. 네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었다면 내가 어찌 복수를 하지 않았겠느냐. 그 말에 양과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당신이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복수를 못하는 거지. 이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내뱉을 수가 없었다. 만약 이 이야기를 한다면 곽정은 경계심을 품을 것이고 그러면 그를 없애는 게 훨씬 어려워질 터였다. 양과는 가만히 고개를 주걱거리며 입을 다물었다. 네 아버지 일은 우여곡절이 많단다. 간단히 설명할 수가 없어. 네가 나에게 물었을 때는 네 나이가 너무 어려 그 사정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 말하지 않았다. 이제 너도 다 컸으니 시비를 가릴 수 있을 거야. 몽골군을 물리치고 나서 내 처음부터 다 이야기해주마. 곽정은 말을 마치고 다시 자리에 누웠다. 다 맞는 말이었다. 양과는 할 말이 없었다. 그러나 그의 말을 듣고 있는 사이에도 완전히 의심을 거두지 못했다. 양과는 지금이라도 곽정을 죽여야 하는지 고민했다. 저도 모르게 그의 손이 숨겨놨던 비수에 닿자 몸이 불에 댄 것처럼 뜨거워졌다. 양과가 막 비수를 꺼내려는 순간 누군가 조심스럽게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양과는 얼른 눈을 감고 자는 척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